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이거 뭐 두 번 지고 끝내요. 너무 졸려. 너무 졸리고 너무 더워. 이거 뭐 날씨가 이래가지고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위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책의 향기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자, 세훈쌤 오늘은 무슨 책 소개해 주실 거죠? 원래 소개를 하려고 했던 책은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건 당연히 서울대 필독서에 들어가고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대학생들 대학에 들어갔다면 한 번씩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고등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혔더니 이게 대체 뭐냐며 왜 자기한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세 번쯤 읽게 하고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원망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대한 설명하는 책들은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오는 제목으로 따지면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과학혁명의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책은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 혹은 자기 스스로 이제 과학 사학자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의 책인데 이 미래엔에서 나오는 게 이게 나의 고전 읽기 시리즈로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다 설명하려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나와 있는 책인데 예전에 우리 군주론도 여기서 나온 시리즈가 있고요. 그러니까 군주론을 쉽게 읽겠다라고 했던 책인데 그 책도 어렵고 사실 쉽게 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뭐 방법소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도 요 시리즈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고 그러니까 책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걸 설명하는 책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법 소설이랑 군주론은 그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법 소설은 그냥 읽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방법 소설은 누가 해줘야 돼? 방법 소설은 그냥 사실 뭔가 이야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게 좀 나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조금 더 잘 설명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막 나와 있는 책들이 과도한 의욕이 아닌가라는 조금 약간의 읽어보진 않았지만 비판을 하고 싶네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자산어보에 관한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구경 설명한 책도 있고. 자산어보는 사실 새로운 해설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뭐 어차피 한문으로 쓰였는데. 훈민정음도 있고. 뭐 훈민정음이요? 예. 그다음에 주역도 있고 그러네요. 되게 많아요. 굉장하게 이 기획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토마스 쿤의 책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책을 그냥 읽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번역도 아무래도 과학책이다 보니까 번역 자체가 조금 딱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뭐 영어로 읽으시든지 아니면 아니 진짜 자꾸 덥다니까 내가 사서 얘기했잖아요. 더워 죽겠는데 지금 토마스 쿤의 책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영어로 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그게 아니라면 요 책을 읽어도 좋은데 이 책에서 일책을 읽다 보면은 좀 잡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한쪽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냐면 과학에서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기 시작하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게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과학사에 대한 얘기를 알지 못한 상태로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으면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배경들을 쭉 설명해 나가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과학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서 이제 토마스 쿤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스 쿤의 설명들을 쭉 하는데 그 전에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 전까지의 과학 철학의 흐름은 어땠는가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막 논리실증주의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론적인 배경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읽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과학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오기 이전에 과학 철학의 흐름은 어땠는가는 그냥 건너뛰고 2부에서 토마스 쿤에 대한 얘기만 읽어도 충분히 이 책이 그만큼의 설명은 그래도 쉽게 해주고 있다는 점은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러면은 그 쿤의 책을 읽으면 좀 이해가 좀 더 쉽게 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쨌든 원전에서 몇 개의 인용 문구들을 빼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풀어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읽고 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좀 빠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죠. 사실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은 사실상 웬만하면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필수라고 봐야 되는 대한민국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뭐 이공계, 뭐 인문계 다 필요 없어요. 이 책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나온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고 사회적으로 회자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책을 읽고 뭔가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내용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한때 대입 논술 주제로도 꽤 많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3번 읽으라고 쉽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예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읽을 때 밑줄을 그어야 돼. 무슨 저기 어려운 책 읽듯이 밑줄을 그어봐 이러면서 밑줄을 긋고 그 문장을 그냥 좀 암기해. 그러다 보면은 너도 뭔가가 알아지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이해하고 편하게 읽는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책 자체가 순수한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토마스 쿤의 책이. 야, 선생님, 옳은데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는 과학은 우리 전제 자체가 이런 거예요. 과학은 옳음을 추구하는 거고 맞음을 추구하는 건데 과학적 진리가 예를 들어서 맞다 틀리다의 증명의 과정인 건데 아니 내가 맞았는 걸 증명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아주죠?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런 순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자들도 그렇게 꼭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면 갈릴레이가 그 지구가 돈다고 그걸 종교재판까지 받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쉽다 이런 얘기죠. 그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 좀 쉬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었는데 얘를 읽으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됐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아이들은 뭐 이거라도 보면 되겠죠. 예. 자, 책의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떤 면이 가장 이 책이 원전과 비교했을 때 좀 의미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이 과학혁명의 구조의 내용을 그러니까 뒤로 2부에 넘어가면 이게 지금 1부, 2부로 나눠져 있을 때 2부로 넘어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 책이 갖고 있는 미덕은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읽기 전에 과학을 둘러싸고 당시에 변화하던 사회상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을 왜 좋아하니? 그러면 과학이라는 게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한다 라고 하는 친구, 혹은 과학은 답이 딱 분명하게 떨어지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될 그러니까 수밖에 앞서 없어요. 얘기한 제 예, 얘기가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변화하는 것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과학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이 책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에 세계사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뭐가 세계대전이 2차례가 끝났고 그 이후에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던져가면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이 계속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대목이 일부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에 보면 과학에 대한 맹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 과학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걸 명확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에 접근을 했었는데, 게다가 야, 과학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과학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자체는 잘못한 게 없어. 그걸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하던 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게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00년대 그 세계대전 2차례를 거치고 나서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건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냐 이게 진짜로.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게 기술이 개발될 때 이미 그 사회적인 맥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필요한 기술은 그 원자폭탄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이 책에서 맨 처음 부분에서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맹점,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맹신이 이를테면 그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왔던 시점이 지금 1962년인데 같은 해에 나왔던 책이 그 지난번에 저희 방송했던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침묵의 봄도 과학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피해를 혹은 환경에 어떤 피해를 입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학은 맹신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들을 쭉 해서 그럼 이제 과학이라는 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건데 그럼 과학은 대체 어떤 거냐 라는 얘기를 그 다음 2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역사가 대체 이 책은 왜 앞에다가 과학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내용 안에서 사람들이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걸 읽어낸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좀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좀 접근을 했네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학은 진보하는 거냐? 과학이 진보한다면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진보한다고 대부분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보를 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진보하냐 이거죠. 과학은 어떻게 나아지는 거지? 과학은 어떤 식으로 더 좋아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학자들, 제일 유명한 학자로 이제 칼 포퍼가 있을 텐데 토마스 쿤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었느냐면 과학이라는 건 축적적으로 진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야 그 뒤에 있는 얘기, 그 뒤에 있는 이론이 앞에 나와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 있어 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토마스 쿤이 이걸 깨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과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앞에 있는 얘기에다가 뒷받침을 해서 뒤에 있는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를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앞에 있는 얘기가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팍 틀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엄청 하고, 막 이 토마스 쿤도 욕 네. 되게 많이 먹었어요. 크게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잘 안 들리나요? 그래서 아니 이 책이 얼마나 어려운데 목소리 그렇게 작게 하시면은 청취자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들으면 제 목소리 되게 잘 들리거든요. 내 목소리라 그런가? 그래서 이 토마스 쿤의 얘기가 그때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토마스 쿤의 이야기가 나온 지가 50년 넘게 지났는데 이 토마스 쿤의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박도 있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이제 갈릴레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전에 지구가 돌지 않는 상황이 지구가 돈다는 식의 이론이 나오는데 무슨 도움을 줬냐 이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인데 그 다음번에 나온 이론이 뭐냐면 지구가 중심이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중심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는데 대체 태양이 중심이라는 이론이 무슨 도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가설에 대한 끝없는 이 반박을 통해서 예. 도움을 줬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내용이 토마스 쿤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들 주장을 하겠지 그 사람들은. 다 도움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그게 한 번에 확 바뀌어 버려 갖고 그 전까지 나왔던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후에 나온 건 이제 제대로 된 가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툴민이라는 학자가 그런 여기 이제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거는 사실 그렇게 한 번에 훅 뒤바뀐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의 혁명에 의해서 확 뭐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바라보니까 그렇게 확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미 그 안에서 재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도 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예. 조그만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이론이 있고 그게 계속해서 어떤 도전을 받죠. 어떤 도전, 이게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후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검토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토마스 쿤은 그거를 재검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 주된 이론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을 했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사고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툴민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 하나의 커다란 이론이 나왔을 때 그게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토마스 쿤은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애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과학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면서, 정상과학 안에서 항상 과학은 그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막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관찰조차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다. 이미 그 전까지 나와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관찰을 해왔고, 거기서 벗어나는 관찰이 계속해서 발생했을 때 그걸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이론이 없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론이 등장을 하고 잘 설명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주된 이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게 된다 라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거죠. 딱딱 떨어지는 그 과정을.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떤 큰 하나의 과정들을 통통통통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쭉 계속해서 조그만 어떤 움직임들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론들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토마스 쿤의 얘기가 그것 때문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죠. 현실에서는 과학혁명의 구조처럼 쿤이 얘기한 구조처럼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생겨야 되야만이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례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방식처럼 조금씩 변화해 왔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설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설명해 내는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기존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세운 것은 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에이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얼마나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에 예전에 그 타임지에 죄송합니다. 그 타임지에 보면 왜 처음에 에이즈 나왔을 때 곧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그 서점에서 어떤 책을 하나 샀는데 뭐 그 책의 제목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이 에이즈에 관련된 책이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의료에 관련된 책이었다고 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막 놀랬던 거는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에이즈는 실체가 없는 거다. 에이즈 없다. 리트로바이러스 어떻게 그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공기 중 전염이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그 의사 같은 경우에 프랑스 의사 같은 경우 그 반대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생각 외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에이즈는 실체가 없는 질병 아니냐. 예. 이걸 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떠한 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이거구나. 결국은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에이즈는 굉장히 죽을 병이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의 견해가 맞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어떠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지난한 서로 간의 어떠한 싸움의 과정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친절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평화로운 싸움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일방의 무시, 어느 일방의 권력, 어느 일방의 강요, 그다음에 어느 일방의 어떤 투쟁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변증법적 과정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앞으로 바뀔 만한 것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영역이 돼버렸어요. 졸지에 제가 그렇게 되면서 특정 성소수자들에 대한 또 그 견해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까 그 에이즈의 직접적 원인은 그런 형태의 어떠한 성소수자들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냐가 소수파들의 주장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을 깊이 해보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요?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뭐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최근 아니고 한 10년 안에 나왔던 책 중에서 과학으로서의 수사학인가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과학에서 이름 붙지 않은 것들에 대한 쟁점을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HIV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 그걸 이름을 바이러스라고 붙일 거냐 말 거냐 하는 종류를 만드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종류를 바이러스로 부르는 것과 미확인의 어떤 다른 생명체로 부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 그걸 바이러스로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걸 어떤 특정한 병증으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처럼 가는 거라서 거기다 이름을 뭘 붙일 거냐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일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서 그건 이제 약간 수사학적인 쟁점에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건 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면 좀 그런데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아예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파들은 되게 격렬해요. 아, 그러니까 그 네. 의료 체계라는 것이 그게 의학에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왜냐면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서로 싸우겠죠. 서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뭐 그 안에서 이를테면 중세 시대에 야 태양이 돈대 아니면 지구가 돈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게 더 우세해 나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는 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뀌었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안에서 사람들이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들 혹은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은 명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걸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청취자분들 이 책은 피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네요. 얘기를 하는데 그쵸? 좀 되게 쉽게, 복잡해져요. 이런 걸 생각하기 그쵸? 시작하면. 쉽게 얘기 좀 한번 해서 저기 에이즈 얘기했더니만 또 거기서 또 수상 나오고 아이, 날씨가 더워. 아, 청취자분들 근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이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읽히고 싶어요, 막 그냥 강제로. 이거 아마 사실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교를 세운다면, 고등학교를 세운다면 저는 이 책을 정규 교과에 넣어서 3개월 정도 강의를 하고 리포트를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공계 필수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용을 지금도 과학 교과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을 거거든요. 안 다루는 거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는 과학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막 사용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막 그 라틴어 해봐. 내가 눈동자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세원 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라틴어를 말해봐. 그러면 막 눈동자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근데 패러다임을 말하면 눈동자가 좀 흔들려요. 아, 이 얘기하니까 좀 떠오르는데 내 아는 그 여자 제자애가 그 영어를 되게 잘해요. 당연히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근데 얘가 일본에 갔는데 너무 기분 나쁜 일을 겪은 거야, 일본 애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는 그냥 영어를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 영어를 쓰는 순간 일본 공항 직원과 세관 직원들의 그 경외스럽고 불복의 태도를 보면서 계속 영어로 말을 내면서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래요. 야, 그래서 걔네가 역시 그런 민족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선생님도 가가지고 정 안 되면은 막 영어를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또 어디서 들었냐면 중국에 가면은 그 외교관들이 가는 정원이 있어요. 그 산책을 하기가 되게 좋은 곳이래요. 근데 이제 거기가 되게 그 공안들의 경비도 좀 삼엄하죠, 나름. 근데 이제 조깅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조깅복을 제대로 갖춰 입으래요. 굉장히 고가의 조깅복, 나이키를 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이키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그 중국인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입고 조깅을 막 하다가 공안이 붙잡을 거래요. 그럼 무조건 거기서는 what?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what? 이러면서 딱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그 생각이에요. 패러다임이란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과학을 그러니까 전공하시는 어떤 선생님들의 눈동자가 비슷하게 떨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론에 대한 이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니까 저는 이 토마스 쿤의 책을 읽으면서 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의 절대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쿤이야말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학의 절대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불완전한 이론조차도 그 상황에서는 완전한 자신의 논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뿐이다.
그리고 어차피 새로운 형태의 논리를 만든 것뿐이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과학 발전의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학이 지금 우리의 논리 체계 속에서는 완전한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또 극복되어지는 것 자체도 결국 인류의 과학의 모습이고 역사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과학의 절대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뭐 완전하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조금은 좀 훼손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역시 경험적으로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선뜻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지는 못했는데 오늘 미래엔 출판사네 이거 교과서 만드는 예, 맞아요. 예. 아이세움이라고 여기 상장하려나 보죠. 이 대한교과서. 이 대한교과서가 부자예요. 예,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아 최대 인쇄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얘네가 아마 자산 규모가 엄청날걸요. 비상장 회사로. 예, 그래서 좋은 책도 뭐 만들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래서 미래엔에서 나온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해가지고 토마스 쿤의 원저를 김동광 선생님께서 예.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하고 뭐 마무리 지으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략히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 나갈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과학사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왜 하지? 라는 물음을 갖고 과학 얘기인데 과학에 대한 역사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 역사를 설명하느냐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간다고 생각하고 앞부분 일부를 읽고 나서 2부에 사실 2부에 들어갔을 때 과학 철학의 흐름은 저는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고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관한 설명 쪽으로 넘어가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을 때 갖춰야 되는 마인드가 있다면은 과학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읽어 나가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학은 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도 이 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질 거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읽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이 과학에 대해서 이런 책으로 과학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게 되면 과학 자체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세훈쌤 목소리 더 작아지기 전에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청취자분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좀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도전 과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 더운 날은 더 더운 책을 읽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저희도 인간인지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보다는 좀 더 한결 쉬운 책으로 한번 제안해 드렸으니까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가을쯤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상위권 어떤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에 있어서 지향하는 학생들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꼭 한번 읽었을 때 굉장히 풍요로운 책이다. 생각의 폭을 되게 다양하게 갖게 만들 수 있는 책이다. 그 책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더우니까 청취자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